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전라도 나주 땅에는 한양에서 은퇴하고 내려온 최대감이 살았습니다. 높은 벼슬자리를 살던 최대감은 돈이면 돈, 위세면 위세, 어느 것 하나 꿀릴 것이 없었지요. 헌데 그러면 뭐합니까? 다 가진 최대감조차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잠자리가 영 시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에휴, 세상살이가 참으로 지루하구나. 매일매일이 허망하니 도대체 살 이유가 무엇인가? 이따시만한 기와집에서 큰 소리 떵떵 치는 최대감이었지만 정작 사는 재미가 없었지요. 하여 아침이고 밤이고 한숨만 내쉬는 최대감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감님은 선녀 같은 부인을 두고 왜 저러신대냐? 우리 마님 같은 분이랑 살면 하루만 살아도 좋을 텐데 말이여. 말 그대로 최대감의 안방마님은 선녀처럼 젊고 아리따웠습니다. 그 미색이 사뭇 대단하여 최대감이 이 젊은 마님을 데려오느라 큰 돈을 썼다는 소문까지 있었지요. 허나 최대감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마누라가 절색이면 무슨 소용이냐. 도무지 속궁합이 맞지 않으니 빛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구나. 수작을 붙여도 시무룩, 합방을 해도 꼬무룩이니 어째 귀한 돈만 내버린 것 같았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고개 숙인 최대감이 못마땅한 마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타박만 하니 이제는 사나이로서의 자존심까지 상처를 입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울적하던 최대감은 어느 날 어여쁘기 그지없다는 기생매양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여기에 나주 땅에서도 제일이라는 매양이 있다 하여 왔노라. 최대감의 호령에 매양이 나타났습니다. 듣던 대로 매양은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웠지요. 어머 최대감님 어서 오시지요. 아니 네가 내 이름을 어찌 아느냐. 나주 땅에서 이름 높은 대감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참으로 영광무지이옵니다. 매양의 한마디에 최대감의 마음은 봄을 맞이한 눈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요사이 기운이 죽어있던 터라 이렇게 누가 알아주니 어깨가 절로 들썩였지요. 요새는 영사라도 사는 것 같지 않구나. 들으니 너의 솜씨가 천하제일이라던데. 그 말이 참말이라면 오늘 큰 선물을 내릴 것이야. 최대감의 말에 매양은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대감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어찌 탐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제가 가진 재주를 존경하는 대감께 아낌없이 보여드릴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최대감과 매양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불 속으로 직행했지요.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장대 같은 소낙비가 퍼붓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천둥이 쾅쾅 울렸습니다. 그날 최대감은 하늘이 열리는 듯한 황홀경을 맛보았지요.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간 최대감은 팔을 베고 누운 매양에게 외쳤습니다. 매향아, 어찌 이제야 너를 만났단 말이냐. 저 역시 대감께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강단 있고 늠름하신지요? 요즘 젊은이들 100명을 데려와도 대감 앞에선 그저 병아리이옵니다. 매양 또한 숨을 몰아쉬며 대감의 팔에 안겼지요. 최대감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밤은 아직 길구나. 오늘은 너를 뼛속까지 녹여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마. 전임이 대감의 열기에 다 녹아버렸사옵니다. 그 말에 최대감은 힘이 다시 솟구쳤지요. 둘은 밤새 몸을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방 안은 떡방아 찢는 소리로 가득 찼고 구들장은 내려앉을 정도로 쿵쿵 울렸지요. 별도 달도 숨어버렸는지 그날 밤은 칠흑처럼 캄캄하였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최대감은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매양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지요. 그녀가 혹시라도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눌까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매양아, 나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구나.
네가 없이는 도무지 살 자신이 없구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밤이 허전할 때면 들르셔서 오늘처럼 저와 술 한잔 기울이시면 되지요. 그건 안 된다. 네가 다른 사내 품에라도 안기면 나는 아마 숨이 먹고 말 것이다. 그러니 매향아, 너를 이 기생집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 매양은 속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아무렴. 지금 삶보다는 대감의 첩이 되어 평생토록 호화롭게 지내는 것이 억만배는 낫지 않겠습니까? 허나 매양은 그 제안을 덥석 물지 않았지요. 오히려 대감의 마음을 더 들었다 놨다 하기로 했답니다. 대감께서 훗날 마음을 돌리시기라도 하면 제 신세가 어찌 되는 건가요? 저는 갈 곳이 없게 되옵니다. 허허, 사나이가 두 말을 하겠느냐. 그럼 걱정일랑 접고 어서 따라오너라. 그리 말하며 최대감은 매양을 와락품에 끌어안았지요. 매양은 그 품속에서 코맹맹이 소리로 더 앙증맞게 굴었지요. 그 요염한 태도에 최대감은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 없사옵니다. 첩실로 삼겠다는 약조를 번듯한 글로 남겨주셔야지요. 호, 간도 크구나. 허나 좋다. 그럼 각서쯤이야 10장도 써주마. 결국 매양의 애교에 홀딱 빠진 최대감은 정식으로 첩실로 드리겠다는 글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리곤 꽃가마까지 준비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성대히 집으로 들였지요. 그날부터 매양은 매일 밤 대감의 방에 들어가 날이 셀 때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허허,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몰랐을꼬. 매향아, 네가 내 봄이련가 하노라. 그 이후로 대감의 얼굴에서 매일같이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허나 다른 한 사람은 날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바로 대감의 본처인 젊은 마님이었습니다. 비록 밤일은 영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남편이었죠. 그런 서방이 도통 찾아오지를 않으니 마님은 하염없이 나를 세웠습니다. 헌데 그러면 뭐합니까? 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양이 있는 첩실 방문을 들락거렸지요. 반면 마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답니다. 이게 과부랑 다를 게 있단 말인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 이게 무슨 꼴이람. 그날도 대감은 슬며시 첩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마님은 외로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여 그날 밤도 마님은 그 예쁜 입에 술을 부었답니다. 술 기운이 차오르면 혹시라도 외로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요망한 계집한테 두 눈 뜨고 남편을 뺏기다니. 이런 팔자가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마님은 혼자 술잔을 들이켜며 목구멍이 터지도록 울분을 토했지요. 세상 천지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또 있을까요? 30이 갓 넘은 나이에 독수공방이라니요. 취기가 오를 즈음이었습니다. 젊은 마님은 갑자기 요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리하여 휘청휘청 장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지요. 헌데 저만치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꼼지락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슴곰새가 첩실 방 앞에 붙어 그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답니다. 아니, 어쩜 저리도 곱디고 온가?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다니깐. 몸집이 크고 미련한 곰새는 정신없이 방 안을 훔쳐보고 있었지요. 그 꼴이 고스란히 마님 눈에 걸려든 것입니다. 처음엔 당장 사람을 불러들여 곰새를 끌어내려 하던 마님이었지요. 문득 머릿속에 반짝 불꽃 하나가 튀더니 입가에 의미심장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참에 한방 크게 터뜨리자꾸나. 이 집에서 저 여우를 쫓아내버리는 거야. 마님은 그대로 뛰어가서는 곰새의 멱살을 움켜쥐었지요. 기습을 당한 곰새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어디라고 남의 방을 엿보느냐. 아이고 마님, 잘못했습죠. 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헛소리 말고 따라오너라.
너의 목숨줄을 친 건 바로 이 몸이다. 그야말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지요. 생사려 탈권이 마님 손에 있으니까요. 곰새는 마님에게 멱살을 잡힌 채 끌려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곰새야, 네가 뭘 했는지 내 눈으로 다 봤다. 아이고, 마님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 이게 대감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느냐. 주인 마님의 방을 훔쳐보고도 설마 무사하길 바랐느냐. 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곰새는 울부짖으며 엎드렸답니다. 헌데 마님은 빙글에 웃음을 지었지요. 허나 네가 살 길이 딱 하나 있다. 마님은 술상에서 한 잔 따라서 얼떨떨한 곰새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지 말고 긴장 풀어라. 너도 놀랐을 테니 이 술 한 잔 하고 나서 얘기하자꾸나. 겁에 질린 곰새는 처음엔 잔을 사양했지요. 허나 마님의 권유가 계속되자 속절없이 술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지요. 취기가 돌자 곰새는 점점 더 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매양의 방을 엿보니 그게 어땠더냐? 겁먹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아라. 잠시 머뭇대던 곰새가 기어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 마님. 그게 말입니다. 첫 부인 마님이 너무 고와서 사람인지 여우인지 헷갈렸습니다요. 진짜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지요. 그 말에 마님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도 젊은 나이에 대감의 아내가 되었지요. 헌데 매양은 그 얼굴 하나로 온 집안 사내들을 홀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배알이 뒤틀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여자가 뭐라 해도 결국 사내한테는 꼼짝 못하는 게 세상이치 아니겠느냐. 네가 조금만 기운을 쓰면 그 여우 같은 계집도 어쩌지 못할 것이야. 참말입니까요, 마님? 제가 첫 부인 마님과 그렇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어허 속고만 살았느냐?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일을 잘만 해내면 너는 꿈속에서도 못 본 걸 해볼 것이야. 곰새는 목이 타는지 연거푸 술을 들이켰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곰새는 목숨 걸고라도 마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요. 말이 끝나기 무섭 곰새는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젊은 마님이 두 손으로 밀쳐서 눕힌 것이지요. 그리고는 곰새가 어리둥절할 틈도 없이 그대로 올라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아무 사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진짜 사내인지 아닌지 내가 일단 시험을 해봐야겠다. 사내라면 또 이 곰새지요. 마님께 진짜 사내가 어떤지 오늘 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요. 큰 소리를 친 곰새는 훌렁하고 무쇠 같은 기둥을 드러냈지요. 젊은 마님도 그만 참지 못하고 훌쩍 그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곰새는 마치 쇠몽둥이를 휘두르듯 마님을 기세 좋게 밀어붙였지요. 그날 밤 마님의 방은 열기로 가득 찼답니다. 곰새야, 너야말로 진짜 사내로구나. 황송합니다요. 마님, 오늘 밤 힘을 한번 제대로 써보겠습니다요. 허구한 날 시무룩하던 서방과는 달랐지요. 곰새는 쇳덩이처럼 기운이 넘쳤습니다. 덕분에 마님은 오랜만에 속이 시원히 풀렸답니다. 마님, 이제 그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오냐, 그럼 귀를 가져오거라. 마님이 귀에 속삭인 말에 곰새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지요. 하지만 마님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이놈 곰새야, 네가 거절하면 대감께 네가 첫 부인 방을 엿보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고할 것이야. 아이고, 그건 아니됩니다요. 결국 곰새는 이를 악물고 마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뭐 그런 심정이었지요. 며칠이 지나 젊은 마님은 조심스레 대감이 앉아있는 사랑방에 들렀습니다. 대감,
이웃마을 박진사 댁에서 아주 괜찮은 술이 들어왔다 합니다. 함께 오셔서 맛 좀 보라 하더이다. 박진사 이 친구가 또 술을 구했단 말인가? 이 사람 어찌 그리 술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다니. 이야기를 들은 최대감은 부랴부랴 박진산으로 향했지요. 이건 사실 젊은 마님이 꾸며둔 계획이었답니다. 며칠 전 마님은 살금살금 동네 저작거리 주막을 찾았지요. 그리고는 몰래 감춰두었던 쌈짓돈을 풀어 주모를 구워 삶아둔 것이었지요. 내 그대 집수를 몽땅 사겠다. 최고로 그윽하고 깊은 술만 준비해 주시게. 주모는 넙죽 고개를 숙이며 술을 장만했지요. 하여 그 술은 곧장 박진사 댁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수랑아리를 전부 건너마을 박진사 댁에 보내달라고요? 무슨 큰 잔치라도 있으신 겁니까? 주모는 그저 술만 보내면 그만이네. 술값은 이것으로 모자람이 없을 것이야. 이렇게 큰 돈이라니요. 알겠습니다. 곧 보내겠습니다요. 박진사는 온 나주 땅에서도 애주가로 이름난 양반이었습니다. 갑자기 항아리째로 술이 들어오니 그만 입이 떡 벌어졌지요. 이게 웬일이냐? 무슨 천운이 굴러들어온 것이냐? 술이 있으면 술벗도 있어야 할 터. 박진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양반들에게 함께 술맛 좀 보자며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중엔 당연히 놀기 좋아하는 최대감도 떡하니 포함되어 있었지요. 곰새야 당장 가마를 대령하거라. 박진사 댁에 가야겠다. 대감님, 지는 아까 논두렁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허리를 삐끗했사옵니다. 춘식이를 부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요. 이놈아, 하여간 칠칠 맞기도 하지. 좋다. 춘식이를 데리고 출발하겠다. 최대감은 하인 춘식이와 함께 박진사 댁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산허리를 넘는 먼 길이라 시간이 제법 걸릴 터였지요. 그렇게 최대감이 집을 비운 그 틈을 타 마님은 거나한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매향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꽤 되었거늘. 어찌 한번 술잔 기울일 기회도 없었단 말인가. 송구하옵니다. 형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내가 손수 안주도 마련했으니 사양 말고 한 잔 받게나. 두 여인은 겉으로는 정답게 웃으며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지요. 매양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마님의 권유에 점차 긴장이 풀렸습니다. 젊은 마님은 슬쩍슬쩍 매양을 살피면서 자신은 잔을 비우는 척만 하였지요. 그러면서 매양에게만 연거푸 술을 따랐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자 매양은 혀가 꼬부라지고 눈이 풀렸습니다. 마침내 상위에 쓰러지듯 뻗고 말았지요. 마님은 심술궂은 웃음을 지으며 문 바깥으로 나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대기 중이던 곰새가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마님은 짧은 눈짓을 남기고는 그대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 차려놓은 밥상이니 어디 제대로 잘 먹도록 하거라. 목숨을 거느리니만큼 곰새는 잔뜩 긴장하였지요. 헌데 막상 시작하니 오장육부가 다 흔들리는 흥분이 치밀었습니다. 누구요? 누구입니까? 술에 잔뜩 취한 매양이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그새 곰새는 벌써 일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마님, 저 곰새입니다요. 그간 마님을 사모해왔습니다요. 곰새, 그러니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매향은 밀쳐내려 했지요. 허나 곰새의 무쇠 같은 힘에 꼼짝도 없이 눌려버렸습니다. 더구나 나이 지긋한 최대감과는 달리 젊고 기운 넘치는 사내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몸이 반쯤 녹아내리는 듯 매양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안 된다 이거사. 안 된다. 된다. 처음엔 안 된다고 저항하던 매양도 이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결국 알 수 없는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곰새 역시 꿈속에서나 그리던 매양과 정을 나누게 되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님과의 약조 따위는 까맣게 잊고 그저 미친 듯 몸을 던졌지요. 곰새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마님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슬슬 최대감이 돌아올 시각이었죠. 그러나 곰새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매양의 약점을 하나쯤 잡아두려던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놈의 사건이 그만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것입니다. 자칫하면 곰새는 물론이고 마님 자신까지 큰 화를 입게 생겼지요. 아니 곰새 이맹추 같은 것은 지금껏 도대체 뭘 하는 게야. 그렇게 마님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만치서 대감의 가마가 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찌 수습하나. 정신이 아찔했던 마님은 그만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러자 또 하나의 꾀가 번쩍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즉시 마님은 대감 쪽으로 가서는 아양을 부리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대감, 어서 오시옵소서. 산길이 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한편 방 안의 곰새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달릴 심산이었지요. 막 매양의 위로 올라타려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장지문이 쓱 열리며 최대감이 방 안으로 불쑥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내가 집을 잠깐 비웠더니 감히 머슴놈과 놀아나고 있는 것이냐? 기겁한 매양은 곰새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 그게 아니옵니다. 대감, 저 불경한 것들을 똑똑히 보셨으니 이제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지요. 매양은 필사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하였지요. 허나 최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마님까지 바람을 넣어대니 듣는 척이라도 할 틈이 없었지요. 그제야 매양은 이 모든 일이 젊은 마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봐라. 이놈들 어서 붙들어라. 결국 매양과 곰새는 마당으로 끌려나와 제대로 멍석마리를 당했답니다. 두 사람은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지요. 어딜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는 것이냐. 이쯤이면 뜨거운 맛을 봤을 터이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마님은 매양을 내쫓게 되어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이용당한 곰새가 좀 안쓰럽긴 했지요. 허나 그따위 계집에 당한 걸 생각하면 오히려 싸다고 여겼지요. 허나 최대감은 달랐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매양을 내쳤지만 그날 밤부터 다시 허전했던 것이지요. 좀 야단만 쳤으면 되었지. 괜히 화가 나서 내쫓고 말았구나. 으이구, 또다시 밤이 썰렁해지기 시작했군. 하인을 내보내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매양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지요. 마음이 허해진 최대감은 예전보다 더 자주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매양을 들이기 전보다도 밤놀이를 더한 것이었지요. 사람 일이란 참. 도대체 왜 내 손으로 내쫓았던가 말이지. 한편 마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속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요망스러운 매향을 겨우겨우 쫓아냈는데 정작 대감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전에는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며 가끔 안방을 찾곤 했지요. 요새는 밤마다 기생집을 오가고 있으니 마님은 점점 기가 질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또다시 이불만 끌어안고 자는 신세라니. 에휴, 이 못난 팔자야. 마님은 이불을 꼭 껴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지요. 속이 뒤집히고 가슴은 서러움에 사무치도록 뚝뚝 내려앉았답니다. 한편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난 곰새는 여전히 매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뒹굴며 머리를 쥐어뜯어도 도저히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지요. 하기사 너는 눈치 볼 것도 없구만. 차라리 끝장을 봐야겠어?
그리하여 곰새는 매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무렵 매양은 남은 폐물들을 팔아 이웃 마을에 자그마한 주막을 차렸답니다. 주막에 들어선 곰새는 말없이 한쪽 구석에서 매양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누가 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째 나가지도 않는 게야. 뭔 화상인지 얼굴이나 봐야겠다. 매양이 나가보니 다름 아닌 곰새였지요. 도대체 네가 무슨 염치로 날 다시 찾아온 것이냐? 너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나 하느냐? 정말 면목 없습죠, 마님. 헌디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마님 얼굴만 자꾸 떠오릅디다. 듣기 싫으니 그만 나가거라. 여기 주막에 발도 들이지 말고. 그러나 곰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요. 그날 밤 일은 전부 안방마님의 꾀였던 겁니다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보거라. 귀가 솔깃해진 매양은 곰새를 다그쳤습니다. 그날 밤 마님이 절 부르더니 첫 부인 방에 몰래 들여보내셨습니다요. 술상 차려놓고 일부러 첫 부인 마님 술잔에만 독하게 부어대더이다. 첫 부인 마님이 잠시 정신이 흐려졌을 때 그때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밖에서 대감 돌아오는 시간을 맞춰 짜놓은 판이었습죠. 매양은 그제야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마님이 들이닥쳤던 것이었지요. 그랬던 것이로구나. 이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구나. 저는 그저 마님의 협박이 두려웠습니다요. 해서 마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요. 모든 진상을 들은 매양은 가슴속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온몸이 후끈거릴 만큼 화가 치밀었지요. 이대로 이 원한을 갚지 않고는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런 독사 같은 계집?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매양은 곰새와 마주 앉아 계책을 짰습니다. 둘은 낮에는 손님 접대하고 밤이면 머리를 맞댔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동시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느 날 최대감 앞으로 한 장의 투서가 도착했지요. 내용을 읽어본 최대감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뭐시? 매향이 아직도 날 못 딛는다. 고향 것, 산에 보는 눈 하나는 있구먼. 자신을 다시 받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한 번만 더 뵙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간만에 가슴이 두근거린 최대감은 곧바로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최대감은 아무도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한편 그 무렵 젊은 마님에게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지요. 곰새 니놈이 여길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마님 얼굴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요. 해서 고운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습니다요. 그 말에 한동안 남정네라곤 잊고 살던 마님의 속이 출렁였지요. 어쩐지 곰새와의 하룻밤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좋다. 오늘 밤 잠시 얼굴이나 마주하자. 그럼 거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요. 마님은 별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윽고 밤이 되자 마님은 살금살금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물레방앗간에는 이미 곰새가 있었습니다. 마님, 보고 싶었습니다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요. 곰새야. 나도 사실 네가 그리웠다. 마님도 격정에 모시겨 곰새의 넓은 가슴에 안겨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에서 또다시 뜨겁게 하나가 되었지요. 한편 최대감도 약속 시각에 맞춰 어두컴컴한 물레방앗간에 도착했습니다. 등불을 조심스레 들고 들어가니 괜스레 웃음이 났지요. 매양 이것이 아직도 날 못 딛는다니. 어디 보자. 얼마나 애가 탔는지. 그러나 막상 안으로 들어선 순간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놈들.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방 안에 있는 것은 매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곰새가
옷도 없이 뒤엉켜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잡놈들이 감히 내 이것들을 당장. 대감은 호통을 치기 시작했지요. 몰래 방앗간의 조용한 밤이 그날따라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최대감이 들이닥치자 마님은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지요. 얼른 몸을 빼내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놈의 곰새는 오히려 꽉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쫓겨난 뒤로 간댕이가 단단히 부은 걸까요? 이 곰새놈이 오히려 대감을 향해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감님, 마님과 저는 말이지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요. 그러니 우리 인연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미쳤구나. 머슴 주제. 내가 살다 이런 막장통을 다 보겠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대감은 뒷목을 부여잡고 쓰러질 뻔했답니다. 대감,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다 곰새가 저를 꼬드긴 것이옵니다. 마님은 필사적으로 변명해 보려 하였지요. 허나 사내와 뒤엉켜 있던 꼴로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리 없었지요. 내 이것들을 그냥, 어이구. 아이고, 속이 탄다. 속이 타. 대감은 속이 타들어가는지 발을 쿵쾅거리며 울분을 사겼답니다. 그때 누군가가 대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쏙 내미는 것이었지요. 입이 바짝 마르던 대감은 정신없이 그 물을 들이켰습니다. 돌아보니 바로 매양이었습니다. 좀 늦었더니 이게 무슨 광경이옵니까? 아니, 형님은 꽤나 재미가 좋으셨겠어요? 든든한 사내랑 밤놀이까지. 아주 부럽습니다. 그려? 마님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꼴이 어떠한지 이제는 스스로도 뼈저리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이것이 계략으로 남을 쫓아낸 여인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말이었답니다. 이제 보니 매양을 쫓아낸 것도 다 부인의 짓이었구만. 내가 그런 신보도 모르고 같이 살았다니. 속이 뒤집힌다. 뒤집혀. 그날 이후로 최대감은 젊은 마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마님은 뒷방으로 쫓겨나 외로이 세월을 보냈지요. 그러다 밤이면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매양은 앞으로 대감집에 다시는 돌아갈 일은 없으리라 생각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자 최대감은 다시 매양 생각에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내어 첩실로 맞이하고 싶다 전해왔습니다. 매양은 처음엔 망설였지요. 그러나 대감이 직접 찾아와 두 손 모아 청하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여 매양은 꽃가마를 타고 또다시 대감댁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마님보다도 위세가 높으니 아무도 매양을 업신여기지 못했지요. 최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양이 있는 안채로 발걸음을 옮습니다. 매양아, 내가 이 재미를 어찌 잊고 사나 했다. 대감 마음이 갈대와 같으니 제가 어찌 맞장구를 치겠습니까? 그러지 말거라, 매양아. 이제 내 마음엔 너밖에 없구나. 한편 곰새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매양은 그동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곰새에게 제법 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덕에 곰새는 읍내에 집 한 채를 마련했지요. 거기다 전답도 넉넉하게 얻었으니 아주 팔자가 활짝 피었던 것이지요. 뭐 인생이란 게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기회가 오는 법이지요. 그렇게 돈 많은 한량이 된 곰새는 꿈에 그리던 기생집도 다니면서 평생 재미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제각각이듯 인생의 길도 사랑의 모양도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자기 마음에 솔직하고 본성에 충실하게 산다면 그것 또한 잘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왕보라는 이름의 덩치 큰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 왕보에게는 묘한 소문이 뒤따랐지요. 아, 저기 외딴 집에 사는 왕보 말이야. 아, 글쎄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야. 아니, 파주댁도 해봤어? 아니, 하긴 뭐려. 나도 소문 듣고 알았지. 그런데 그렇게 큰 것 때문에 사람 목숨을 살렸다지 아마. 그건 아무도 모른다지 뭐여. 듣자니 그 물건이 어찌나 크고 괴이한지. 하늘이 내린 기물이라 하더구먼. 옴매, 말만 들어도 내 밑이 벌써부터 간질간질하구만. 마을 여인들은 빨래터만 모이면 왕보 이야기로 입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왕보는 말수가 적고 인상도 무뚝뚝했지만 아낙네들의 소문은 날이 갈수록 커졌지요. 예, 그 말 들었어? 왕보가 사실 아주 대단한 집안의 자손이라고 하는 소문 말이야. 대단한 집안 자손인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단한 물건인 건 맞지 참말로. 하기사 그게 더 중요하지 호호호. 이럴 게 아니라 왕보한테 함 가야겠어. 아서라. 오늘은 내가 먼저 찜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댁 안방마님이 빨래터 근처를 지나다가 마을 여인들의 수군거림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왕보라는 자의 것이 그리도 크단 말이냐? 최진사는 고을에서도 성질이 괴팍하기로 이름난 양반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시집온 안방마님은 밤일이 시원찮은 남편에게 늘 불만투성이었지요. 흥,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저것들이 저렇게 떠들어대는 것이야. 겉으론 코웃음을 쳤지만 속으로는 이미 왕보가 어떤 사내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마님의 눈에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지요. 그 자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가 이리 뒤척이고 있단 말인가. 참나 잠이라도 오게 어디 한번 봤으면 좋겠구먼. 아니, 내가 미쳤나 그런 생각을 하다니. 망측한 생각을 하던 안방마님은 그만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움이 몰려온 탓에 이불 속에서 발만 동동 굴렀지요. 다음 날 아침 안방마님은 여종 얌전이를 불렀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요새 덕팔이 아재가 알아누웠지 않느냐. 예, 어제도 배를 움켜쥐고는 끙끙 앓터이다요. 덕팔인 이제 틀렸고 일꾼이 필요하니 너는 오전 중으로 그 왕보라는 자를 데려오너라. 아니 마님, 그 자를 어찌하여? 이런 집안일엔 튼튼한 놈이 최고지. 알겠습니다요. 그럼 지가 가서 왕보에게 마님의 뜻을 전해보겠습니다요. 그날 오후 얌전이는 왕보를 데려왔습니다. 마님, 왕보를 데려왔습니다요. 그러자 안방마님이 부채를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님. 안방마님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는 슬쩍슬쩍 왕보의 하체를 훑어보았습니다. 헌데 그 바지 너머가 어찌나 불룩한지 마님은 저절로 시선이 꽂혀버렸지요. 화들짝 놀란 마님은 그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에그머니나, 우리 집에 일손이 모자라니 오늘부터 내 집 머슴살이를 해보거라. 헌데 마님은 왜 눈을 감고 계시오?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셔서 그렇지. 안방마님 하여간 그런 게 있다. 그러시다면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요. 그날부터 왕보는 최진사댁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무거운 짐을 척척 날랐지요. 안방마님은 멀찍이 서 그의 뒷모습만 봐도 괜스레 속이 울렁거렸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안방마님은 창문 너머 회색 하늘을 보며 뭐가 좋은지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지요. 비가 오겠구먼. 오늘 같은 날이 좋지. 그날따라 안방마님은 왕보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왕보야, 너는 오늘 뒷산 아래 고추밭에 가서 김을 좀 매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왕보는 삽과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안방마님은 시간이 지나자 새참을 싸서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얌전이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챙겨가기로 했지요. 밭에 도착할 즈음 하늘에선 부슬부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마님의 치마와 저고리는 어느새 다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었지요. 왕보야, 이리 좀 와보거라. 왕보는 호미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비를 맞고 오는 통에 마님이 그만 옷 속이 아주 다 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보야, 이거나 좀 들거라. 마님, 그런 모습으로 어찌? 왕보는 당황해 고개를 돌렸지요. 헌데 마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왕보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물기 어린 저고리 너머로 뽀얀 살결이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어째 마님의 숨결은 뜨겁고 촉촉했습니다. 왕보야, 이마님이 요즘 속이 뒤집혀 죽겠다. 어디가 그러십니까요, 마님? 안방마님은 광주리를 내려놓고는 비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겼지요. 나는 요즘 속이 타들어간다. 집안 꼴도 답답하고 잠자리는 더 그렇고. 그러니 오늘은 네가 내 속 좀 풀어주면 안 되겠느냐. 아이고 마님, 그건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요. 왕보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었지요. 사람 하나 안 보이는 이 비 오는 날, 이보다 좋은 때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에 왕보는 멈칫했습니다. 마님의 젖은 손이 왕보의 팔을 꼭 잡아 끌었지요. 두 사람은 어느새 고추밭 가장자리,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네가 할 일은 김매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 하늘 좀 풀어다오. 제발. 그리하여 비 내리는 고추밭 아래 두 사람의 숨결은 하나로 엉겼습니다. 소문대로 왕보가 어찌나 크고 강한지 자지러지다 못한 마님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잠시 후 비가 그치고 해가 들 무렵 왕보는 안방마님을 업고 진사댁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래요? 마님을 어째 업고 오신 거요? 아, 마님께서 고추밭에 새참을 오시다가 비를 맞으시고는 그만 미끄러져서 기절하신 듯합니다요. 아이고, 어서 마님을 안방에 눕혀드리셔요. 얌전이는 마님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녀의 이마에 시원한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젖은 옷을 벗기려다 속속들이 붙어있는 풀잎을 발견했지요. 아이고, 마님은 옷 입고 굴렀다더니 속살까지 어쩌다 풀이일이 박혀있단 말이래요? 얌전이는 마님의 알몸을 조심스레 닦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밤이 되자 마님은 천천히 눈을 떴지요. 정신이 좀 드시나요? 그러길래 왜 직접 가셨어요? 절 시키시지? 날이 더운데 내가 무리를 한 모양이다. 그런데 왕보는 지금 어디 있느냐? 왕보는 지금 창고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구먼요. 그래, 알았다. 안방마님 나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 있거라. 문이 닫히자마자 마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걸 하다니 아이고. 그녀는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소문만 듣고 왕보에게 덤볐다가 혼절할 정도로 당하고 나니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혹여라도 이 일이 들통나면 본인 체면은 물론 집안이 아주 패가망신할 일이었지요. 헌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마님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또 하루 종일 왕보만 생각이 난다냐? 아랫도리는 또 왜 자꾸만 시큰거리지? 그날부터 마님은 낮에 집안 하인들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없는 틈을 타 왕보를 슬그머니 안방으로 불러들였지요. 헌데 어느 날부턴가 여종 얌전이는 마님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김없이 낮이면 다른 하인들은 심부름 나가고 왕보 혼자만 집에 남아 있었지요.
마님이 무슨 속셈이신지 영 수상하구먼. 결국 얌전이는 어느 날 심부름을 가는 척하다가 다시 몰래 되돌아와 마루 밑에 숨었습니다. 그러고는 안채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마님은 왕보를 불러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안방마님의 묘한 숨소리와 비명이 새어 나왔지요.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번져 동구 밖까지 퍼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에그머니나 저게 무슨 소리래요? 얌전이는 마님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대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어째 아랫도리에서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지요. 마님이 다 죽는 줄 알겠네. 그 큰 걸 어찌 감당하셨담. 얌전이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서는 다른 여종들에게 그 소문을 흘렸습니다. 너네 들었니? 우리 마님이 말이야. 새로운 머슴 왕보랑. 아이고. 그 왕보라는 머슴, 그것이 이따시만 하다더더라. 물건이 어찌나 큼지막한지. 나도 들었어. 안방마님도 혼절했다던데? 이젠 우리도 푹 빠지셨구먼. 입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 왕보는 최진사댁 안방마님도 천국 보내준 왕만한 사내로 명성이 퍼졌지요. 그리하여 왕보는 금세 과부들, 규수들, 심지어 양반집 마님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졌답니다. 한편 최진사댁 옆에 있는 더 큰 기와집에는 이름난 갑부인 과부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거상가로 시집가 큰돈을 만졌지만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난 뒤 혼자 살고 있었지요. 또 편지구먼. 어디서 온 거래? 서울 장안의 행수께서 붙인 물건값 정산이라 하옵니다. 돈은 넘쳐도 심심해서 못 살겠구먼. 그녀는 세간에서 말하는 귀하신 몸이었지만 속은 허기지고 밤마다 공허함에 외로운 몸을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밥 짓던 여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왕보라는 사내. 최진사댁 안방마님도 혼절했다지 않소. 그 물건이 얼마나 큰지 하늘이 준 거래요. 과부마님은 눈썹을 실룩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 혼절했다고? 옆집 댁이? 어머, 마님 들으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요. 저희 그냥 헛소문을 아니다 왕보라 했지? 어디 사는 놈이냐? 그녀는 조용히 여종을 보내어 왕보의 초가가 어딘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며칠 후 과부마님은 남몰래 말을 타고 한밤중에 왕보의 초가를 찾았습니다. 왕보는 마침 초가 마당에서 혼자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등판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그대가 왕보인가? 네, 제가 왕보 맞습니다요. 왕보는 덩치가 컸지만 수줍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과부마님은 그 눈빛과 체구를 보는 순간 자신이 찾던 사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이 남자다. 내가 기다린 진짜 사내. 과부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왕보의 손을 단숨에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초가 안으로 왕보를 밀어넣었지요. 그날 밤 과부마님은 뼛속까지 울리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이제야 내가 살 것 같구먼. 그 후로 과부마님은 수시로 왕보의 집을 찾았습니다. 밤마다 그 집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마을 개들도 울음을 멈췄다지요. 한편 최진사댁 안방마님은 요즘 밤이면 마음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상한 소문이 귀에 들어왔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아, 글쎄 옆집 과부마님이 말입니다요. 뭐가 또 어찌 됐다는 게냐. 밤마다 왕본의 초가를 들락거린다 하옵니다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야, 그 과부가 감히. 그것이 왕보를 넘봐. 질투가 끓어오른 마님은 이내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오늘 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왕보는 초가 안에서 짚을 정리하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이쿠, 마님이 밤중에 어인일로. 왕보야, 말이 필요 없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마님은 다짜고짜 왕보에 끌고 방으로 들어가 잠시 후 방 안에서는 그 익숙한 소리가 마님의 들숨과 날숨이 뒤엉킨 비명이 초가 지붕을 흔들며 퍼져나왔습니다. 왕보야, 넌 나랑만 지내거라. 옆집, 그 앙큼한 것은 절대로 방에 들여선 안 되느니라.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느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초가 대문을 밀치고 한 여인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하는 꼴이오? 이 밤중에. 방문이 벌컥 열리자 깜짝 놀란 안방마님은 황급히 치마폭으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그건 내가 물을 소리다. 대체 너는 누구길래 이 집에서 그리도 날뛰는 게냐? 과부마님은 다짜고짜 안방마님의 머리채를 낚아채 두 여인의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아무리 양반댁 마님이어도 이 사내는 내 남자야. 왕보는 허둥지둥 말렸지만 방안은 이미 머리끄댕이 잡고 구르다 못 와장창 부서져 아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두 분 다 진정들 하시지요. 결국 싸움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담장 밖에선 한숨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아니, 저 여자는 그 부잣집 과부마님 아니요? 그리고 저쪽 여인은 최진사댁 안방마님이자녀? 결국 마을 어르신 중 한 명이 관아에 이 사실을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초가로 들이닥쳤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난리 피운 여인네들은. 문을 연 관졸들은 입지도 않은 채로 싸우는 두 여인을 보고 기겁했지요. 관졸들은 초가에 들이닥쳤다가 방 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최진사댁 마니십니까요? 쉿, 소문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다. 당장 조용히 물러나거라. 예, 마님. 알겠사옵니다. 안방마님은 부끄러움에 고개도 못 들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나 그 일은 반나절도 안 되어 마을에 쫙 퍼졌지요. 소문은 결국 최진사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뭐라고? 그 천한 놈이 내 부인까지? 분을 참지 못한 최진사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러던 중 하인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으리 옆집 과부마님도 그놈을 자주 찾는다 합니다. 뭐 부잣집 과부까지? 과거 수작을 붙이다가 퇴짜를 맞은 옆집 과부마님까지 얽혔다는 소식에 최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이 내 여인들을 모조리 농락하는구나. 헌데 부인까지 엮였으니 관아에 고발할 수도 없는 일이지. 최진사는 밤새 끙끙 앓다가 결국 드러눕고 말았지요. 자리에 누운 최진사는 이를 악물고 중얼댔습니다. 안 되겠소. 내가 직접 손 써서 이 천하의 잡것을 한 번에 응징해 주마. 한편 기생집인 청풍로에서는 은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안방마님의 과부마님, 거기다 미색을 자랑하는 청풍로의 1등 기생 춘매까지 모였지요. 전부 왕보를 보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답니다. 청풍로의 주인 춘매가 먼저 나섰지요. 소문이 사실인지 오늘은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래야 밤잠을 잘 것 같소. 아이고, 그만 좀 달라붙으시오. 이름 높은 기생 춘매가 이 무슨 짓이오? 사내를 많이 봤지만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소. 모처럼 청풍루를 통째로 빌려주었으니 나도 그 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왕보는 마지못해 자리에 나섰지만 여인들은 그를 애워싸고 손을 끌었습니다. 다들 왕보를 먼저 차지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 시각 최진사에게는 왕보의 소문이 연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흥! 내 부인도 모자라 과부까지 탐하다니. 거기다 이 마을 최고의 미인인 청풍루의 춘매까지 홀랑 넘어가. 이놈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오라통이 터진 최진사는 마침내 관아에 고발장을 올리게 했습니다. 당장 이놈을 고발해야겠다. 내 채통에 걸린 일이니 하나도 빠짐없이 써올릴 것이야. 최진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관졸들이 순식간에 청풍루로 들이닥쳤지요. 그리하여 왕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왕보는 무릎 꿇고 벌벌 떨며 최진사의 앞에 섰지요. 내 놈이 왕부냐? 감히 어르신 댁 안방까지 넘보다니. 저는 억울합니다요. 그저 부인네들 부탁을 거절 못했을 뿐이요. 최진사의 얼굴이 시뻘개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나리, 이놈은 짐승이요. 당장 곤장 100대로 벌을 주어야 합니다. 헌데 그때였습니다. 관청문을 박차고 한 선비가 들어섰지요. 잘 차려입은 선비는 도포 자락을 나부끼며 외쳤습니다. 잠깐이요. 이자를 때리면 크게 경을 칠 것이요. 모두가 놀라서 쳐다보았지요. 그는 한양에서 온 선비라며 자신을 영의정의 신복이라 밝혔습니다. 이 사내는 20년 전 실종된 영의정댁의 친자입니다. 전란 중 실종되어 수소문하던 중 몸에 남은 흉터와 사연으로 혈통을 확인했지요. 뭐라? 영희 정댁 자제란 말이냐? 선비는 왕보가 태어날 무렵 쓰였던 비단 속포와 가첩, 그리고 몰래 남긴 가문의 인장을 내보였습니다. 곁에 있던 안방마님이 말했지요. 뭐야. 우리 왕보가 도련님이었어? 그러니까 왕보는 양반 중에서도 양반이란 말이잖아요? 어머나 영의정 가문에 저런 걸물이 있었다니. 최진사는 입술을 떨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필 왕보, 이것이 조정 실세 중의 실세, 영의정 대감의 핏줄이었다니 말입니다. 최진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도 숨을 삼킨 채 침묵했지요. 왕보는 본디 영의정 대감의 서자이옵니다. 왕보의 생모 되시는 분은 사실 안방마님이 아니라 대감댁의 측실이셨지요.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 호련히 자취를 감추셨고 이후 아이와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아마도 왕보를 벼슬아치가 아닌 평범한 백성으로 키우고자 하신 듯하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제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왕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느 고승이 대감댁을 지나시다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 아이는 천기의 일부를 지닌 자니 덩치는 장대하고 하체의 기운은 여인 셋을 감당할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안방마님은 기이하게 여겼고 이후 그 말은 잊혔지요. 허나 이제야 알겠소. 그 아이가 바로 왕보였던 것이요. 왕보는 멍한 얼굴로 땅만 바라보았고 춘매와 안방마님은 놀라움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보가 지닌 기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덩치며 그 물건이며 모두 예언과 꼭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가 여인들을 기쁘게 해줬다 한들 그건 전부 하늘의 뜻을 따른 일이었다 이 말이오. 허나 최진사는 여전히 불그락 푸르락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오? 왕보 저것이 일으킨 사단을 다 어쩔 것이오? 그때 문 밖에서 급히 달려온 하인이 사또에게 전패를 내밀었습니다. 사또, 관찰사 대감께서 전가를 보내셨습니다. 전패를 펼친 사또는 다시 최진사에게 보였지요.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보를 해하지 말고 조용히 풀어줄 것. 내 특별히 명하니 관가에서는 손대지 말라.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분에 못 이겨 그만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왕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지요. 최진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부인의 뱃속 아이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지요. 게다가 왕보의 아이를 가진 여인이 벌써 셋이라니 이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모였습니다. 이놈을 살려두면 안 돼. 온 마을이 나를 조롱할 것이야. 그래 왕보 그놈의 입을 막자. 반드시 입을 막아야 체면을 지킬 수 있다. 결국 최진사는 은밀히 사내를 불러 왕보를 없앨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대로 망신만 당하고 끝낼 수 없으니 아예 보내버릴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허나 이 사실을 미리 감지한 춘매는 급히 안방마님과 과부마님을 불러들였습니다. 어서 짐을 싸야 합니다. 최진사가 사람을 풀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왕보는 어찌 되는 건가? 그 일을 살려야 하네. 어떻게든. 새 여인은 황급히 왕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길을 나서서 사람 없는 밤길을 타고 산을 넘었습니다. 묵향암으로 갑시다. 그곳에 봉일선사께서 계시지요. 그분은 예전 영의정 댁에서 태기가 들었을 때 왕보에 대해 예언하셨던 분입니다. 왕보와 새 여인은 며칠을 걸어 봉일선사가 머문다는 암자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사가 왕보를 기다리고 서 있었지요. 왔구나. 드디어. 스님, 이 사내를 기억하십니까? 봉일선사는 왕보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선사의 눈빛엔 놀람도 반가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예견했던 운명처럼 담담했지요. 이 아이는 영의정 대감의 핏줄이네. 그 부인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나는 그 안에 하늘의 기운을 보았다. 큰 덩치와 강한 기운은 육신의 복이자 운명을 흔드는 복덩이의 증표라네. 왕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선사를 바라보았지요. 스님, 저는 그저 머슴일이나 하던 평범한 자인데요. 봉일선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득하고 우직한 자가 천복을 몸에 두르고 새 여인에게 자손셋을 심으리라. 여인에게 생명을, 땅에는 풍년을, 그리고 권세가엔 파문을 일으킬 자. 잘못 쓰이면 나라가 갈라지고 바르게 쓰이면 천하가 하나가 되리라. 그 말에 새 여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왕보를 하찮은 머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보는 조선을 흔드는 기이한 운명의 사내였던 것입니다. 한편 한양 영의정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가 끊긴 줄 알았던 집안에 족보에도 없던 핏줄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영의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예, 대감마님. 그가 바로 어린 시절 집안을 나간 서출이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구나. 하지만 조용히 기뻐하던 것은 영의정뿐이었습니다.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감히 내가 다 해놓은 밥을 채가려는 것이야. 그의 조카는 영의정의 후사를 이어받을 유일한 존재로 대감의 총애를 받아왔지요. 헌데 난데없는 서출이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늦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겠어. 그날 밤 조카는 몰래 사람을 불러 전하였습니다. 그놈이 지금 지리산이라 했느냐? 예, 봉일선사라는 노승이 은신처라 들었습니다. 좋다. 당장 거기로 가거라. 산중이라도 찾아가 반드시 입을 막아야 한다. 명받들겠습니다. 그 시각 암자에서는 잔잔한 달빛 아래 새 여인들의 숨소리가 고요히 퍼졌습니다. 봉일선사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왕보가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올렸지요. 선사님, 제게 아이가 셋이나 생겼습니다. 허허, 그리 되었느냐? 선사님 말씀처럼 제 몸에서 꽃이 피고 여인들도 건강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지요? 노승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르더니 잔을 건넸습니다. 부처님 뜻을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느니라. 다만 분명한 것은 자네 안에 부처님의 큰 뜻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복인지 화인지는 왕보시주가 정할 일이네. 그 말에 왕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로
수상한 인형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의정 조카가 보낸 자객의 신복이었지요. 왕보는 아이들과 여인들을 뒤로 숨긴 채 손에 굵은 나뭇가지를 쥐고 맞섰습니다. 우릴 해치려 왔다면 그냥 보내진 않을 것이요. 그 마음 가상하오. 하지만 저는 죽이려 온 것이 아닙니다. 뜻밖의 말에 왕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신복은 망설이더니 품속에서 서찰 하나를 꺼내어 내밀었지요. 왕보 도련님, 저는 조카님의 말을 듣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감마님의 밀명을 받고 왔습니다. 왕보는 서찰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엔 영의정의 친필과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카님이 흉심을 품고 자객을 풀자 대감마님께서 저를 따로 보내신 것이옵니다. 이제는 도련님을 정식으로 모셔가 영의정 가문의 후계자로 세우시려 하십니다. 왕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도련님이라는 말이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왕보와 여인들이 한양으로 돌아오자 영의정은 문 앞까지 나와 무릎 꿇고 맞이했습니다. 아바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뜻도 그러하였을 것이니. 뒤늦게나마 찾아본 내가 참으로 부끄럽구나. 그날로 조정에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왕보를 죽이려던 조카는 큰 벌을 받았고 왕보는 조정의 공인을 받아 영의정 가문의 정식 후계자가 되었지요. 새 여인은 비단 치마로 갈아입 당당히 종친 대우를 받게 되었지요. 묵향함의 새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영의정과 왕보는 눈물로 상봉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아비가 너를 몰라보았구나. 왕보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님의 뜻을 따라 조용히 살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그 말에 영의정은 왕보를 두 팔로 끌어안았고 곁에서 지켜보던 새 여인은 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지요. 그 후로 새 여인 박씨, 춘매, 과부마님은 정식으로 영의정 가문의 부인이 되었고 왕보는 대감댁 안채에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훗날 왕보의 첫째 아들은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그 벼슬이 조부처럼 영의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는 부전자전이라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요. 나라 안팎의 중신들 또한 왕보 첫째 아들의 능력을 높이사 칭송하였습니다. 둘째는 장수가 되어 큰 공을 여러 세웠고 전란의 위기마다 적장을 무찌르며 온 조선 땅의 영웅이 되었지요. 한편 셋째는 자라면서 고운 자태와 총기를 함께 갖추었고 훗날 궁에 입궁하여 왕의 눈에 띄어 마침내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보와 세 부인은 100년을 해로하였다 전합니다. 젊은 마님은 처사이를 얻은 그날처럼 늘 잔치상을 차렸고 춘매는 날마다 왕보의 옷고름을 정갈이 하였으며 과부마님은 저녁마다 왕보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노년에 이르러 왕보는 한양을 떠나 묵향함으로 돌아갔지요. 그곳에서 새 여인과 함께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합니다. 새 아이 또한 해마다 묵향함을 찾았다고 하지요. 그렇게 왕보는 머슴도 사대부도 아닌 조선 제1의 복을 지닌 사내로 오랫동안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처녀 덕순이가 살았습니다. 덕순이는 18이 되던 해 마을 청년과 혼인을 했더랬지요. 헌데 첫날 밤부터 서방이 시름시름 아프더니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덜컥 죽어버렸지 뭡니까. 아이는커녕 제대로 합방도 못 해보았는데 졸지에 청상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살 길이 막막하구나. 서방님 병간호로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가산을 정리했지만 생활고를 걱정할 처지였죠. 헌데 시집을 간 사이에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하여 덕순이는 돌아갈 곳, 머물 곳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덕순이는 심지가 굳은 여인이었지요. 낙심하기는커녕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유람을 나서야겠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찾아보는 거야? 하여 덕순이는 괴나리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여인의 몸으로 마을 문 밖을 나섰답니다. 저녁이 되어 덕순이는 어느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물가는 어두컴컴하고 주변엔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나 어떻게 건넌담. 그때였습니다. 덕순이의 눈에 저 멀리에 어렴풋한 불빛 하나가 비치는 것이었죠. 덕순이는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마침내 불빛이 나는 곳에 다다르니 그곳은 나루터에 자리한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늙은 노부부가 있었지요. 어르신, 오늘 밤 묵을 방이 혹시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처자 혼자 온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 줄은 미처 몰랐어요. 노부부는 서로 눈빛을 마주보며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이 방을 쓰면 되겠구려. 고맙습니다. 혹 국밥 한 그릇도 될까요? 이를 어쩌나. 찾아오는 이가 드물어. 장사는 접은 지 오래되었소. 험한 세상. 이 늦은 밤에 처자가 혼자 다니는 것이 걱정되어 방을 내어준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오, 피곤할 테니 어서 들어가 쉬구려. 덕순이는 노부부의 인정을 느끼다가 어느덧 세상을 떠난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지? 걱정스러운 마음의 덕순이는 조심스레 방문 앞에 서서 안쪽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나갑시다. 영감 잠깐만요. 막상 죽으려 하니 겁이 납니다요. 부인, 내가 더 미안하오. 이제는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소. 그리합시다. 이제 어서 가지요. 노부부의 말을 들은 덕순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두 분이 목숨을 끊으려 하시다니. 이 일을 어쩌나. 망설일 겨를도 없이 덕순이는 곧장 장지문 앞에서 달려나갔지요. 어르신들 제 말씀 좀 들어보셔요. 덕순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노부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헌데 둘의 손에 새끼줄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초롱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제가 감히 어르신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끊으시려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덕순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덕순이는 아무 말 없이 서서 조용히 노부부의 흐느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지요. 한참 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이 들어 불행이 겹쳤다오. 사실 며칠째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소. 나루터에선 오가는 배도 뜸하고 장사는 끊긴 지 오래요. 그간 근근히 버텨왔지만 몸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구려. 덕순이는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나요? 혹시 어르신, 제가 두 분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셔도 되는지요? 처자의 마음이 참으로 고우이. 허나 늙은이 둘을 모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오.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니 억지로 짐을 지지는 말아주시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이 그리웠지요. 부디 저를 자식처럼 여겨주실 수는 없을까요? 덕순이의 두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할머니는 덕순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처자 이름이 무엇이더냐? 덕순이라 합니다. 아이고, 덕순아. 그동안 참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는 덕순이를 가슴에 안고 등을 도닥도닥 두드리며 다정히 품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도 덕순이의 따뜻한 말과 눈물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답니다. 그날 밤 덕순이와 노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가족처럼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을 모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순이는 일찍 일어나 나루터 주막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집은 조금만 손을 보면 될 것 같고 손님들에게 내줄 술만 구하면 언제든 주막을 다시 열 수 있겠구나. 덕순이가 마당을 돌고 있을 무렵 방 안에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주무셨어요? 그래, 우리 딸 덕순아. 일찍도 일어났구나. 덕순이는 딸이라 불러주는 말이 기쁘기 그지 없었답니다. 오늘은 나루터 쪽으로 다녀오지요. 거기엔 사공들도 계시고 필요한 것들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좋다.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 가보자꾸나. 이 늙은 것들도 딸과 함께라면 다 좋지. 그리하여 세 사람은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루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노를 젓는 사공들이 모여 있었지요. 사공 몇몇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주막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태 어디 계셨습니까? 허허, 우리가 좀 몸이 아파 있었지. 그동안 주막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젠 다시 열어볼까 해서요. 사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느 땐가부터 이상하게 주막에서 술만 한 잔 걸치면 배탈이 나더이다. 해서 그 뒤로는 발길을 끊었지요. 어머, 그런 일이? 원래 그 집 막걸리가 얼마나 시원했는지요. 더운 여름 배 젓고 나면 거기서 한 사발 마시는 것이 낙이었지요. 다시 여신다면 꼭 들르고 싶습니다요. 다만 그 일이 좀 걸려서. 맞아. 생각하니 그 무렵부터 손님이 줄었지. 다들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더니. 술 빚는 솜씨는 똑같은데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지. 덕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 사공님들도 믿고 돌아와 주세요. 주모 낭자 말에 믿음이 갑니다. 예전 그 맛만 돌아온다면 다시 발 디딜 틈도 없을 겁니다요. 그날 오후 덕순이네 부녀는 장터로 갔습니다. 주막에서 쓸 식재료를 사들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호박죽 좋아하세요? 덕순아, 돈을 너무 쓰는구나. 우리는 그런 것 안 먹어도 괜찮다. 그래, 넌 그저 네 살림 챙기면 되지. 걱정 마셔요. 모처럼 같이 왔는데 함께 달달한 것도 먹고 그랬으면 해서요. 헌데 저만치서 두 사내가 이쪽을 몰래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구람? 왜 미행을 하는 걸까? 덕순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할머니 할아버지와 강둑길을 걸어 돌아왔지요. 세 사람은 강바람 속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주막으로 향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직 물안개가 강위를 덮고 있을 무렵 주막을 수리할 일꾼들이 도착하였습니다. 덕순이는 고쳐야 할 곳들을 차근차근 짚어주었지요. 주모님, 주막을 다시 여시려는 것이요? 네, 예전보다 더 맛있는 막걸리를 빚을 참이어요. 어허, 그럼 그 할매네 막걸리를 다시 마실 수 있는 것이로군요? 그 술맛이 얼마나 생각났는지 모릅니다요. 아이고야, 내 술을 그리 생각해 주다니. 참으로 고맙구려. 열흘 뒤에 장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시면 첫 잔은 제가 직접 따라드릴게요. 강가의 주막은 다시금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자 할머니는 덕순이를 방 안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덕순아, 내가 예전처럼 술맛을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도 장담을 하다니 어쩌자고 그러느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 따를게요. 반드시 예전 그 맛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덕순이의 말에 걱정 반, 믿음 반의 눈길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덕순이에게 막걸리 비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덕순이의 주막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허나 한낮이 지나도록 손님이 단 한 명도 들지 않으니 주막은 그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덕순아, 손님이 오질 않으니 내심 걱정이 되는구나. 첫날부터 북적일수야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요. 그때였습니다. 찢어진 도포에 삿갓을 눌러 쓴 거렁뱅이 하나가 터벅터벅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순이는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했지요. 그냥 목이 말라 그럽니다. 주모, 혹 술 한 사발만 주실 수 있겠어? 아이고야 덕순아, 첫 손님이 거렁뱅이라니. 이러다 거렁뱅이들만 모여들면 어쩌누? 오늘은 거렁뱅이 한 사람이지만 내일은 사공 둘셋 올 수도 있지요. 덕순이는 막걸리를 정성껏 따라주었습니다. 거렁뱅이는 조심스레 받아들고는 정신없이 한 사발 들이켰습니다. 키야, 이거 정말 사람 살리는 맛이오. 이런 술 맛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복 받을 것이오, 주모님. 이 집은 곧 다시 북적일 거요. 그렇게 거렁뱅이는 막걸리값 대신 덕담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해가 서서히 물 너머 산등성이로 기울고 강가 주막 마당에는 초롱불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그때였지요. 저 멀리 강 너머에서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순아, 방금 그 소리 사람 목소리 아니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주막으로 오는 손님들일까? 글쎄요. 강바람 소리와 뒤섞여 잘은 모르겠지만 강 저편에서 희미한 등불이 일렬로 다가오더니 이윽고 작은 나룻배 몇 척이 줄줄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는 거렁뱅이 차림의 사내들이 타고 있었지요. 덕순아, 이 많은 이들이 다 거렁뱅이들 아닌가? 어머니, 어차피 오늘 담근 막걸리는 내일 팔 수 없지요. 술이 남는 것보다 사람 속이 채워지는 게 낫겠어요? 헌데 이렇게 퍼주다간 금방 망하는 건 한순간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 지켜보세요. 걱정은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 네 말대로 하자꾸나. 항상 웃는 덕순이의 얼굴을 본 할머니는 그저 속으로만 한숨을 삼켰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낮에 거렁뱅이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모, 나 또 왔소이다. 막걸리 맛이 그리도 좋으셨나 보군요. 덕순이는 웃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좋다 못해서 동료들까지 다 데려왔소. 술 한 사발씩 부탁하오. 안주야 없어도 좋지만 있다면 더 좋겠지요. 덕순이는 아무 말 없이 부지런히 술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렁뱅이들은 하나둘 마당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며 소리 높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주모, 한 가지만 물읍시다. 예, 무엇이든 물으시지요. 이렇게 거렁뱅이들이 몰려왔는데 한 사람도 내쫓지 않고 거꾸로 푸짐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허나 덕순이는 웃을 따름이었죠. 오늘 담근 술은 내일로 넘길 수 없고 술이란 게 사람 가슴을 덮이는 것이니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덕순이 말엔 어딘지 모르게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지요. 거렁뱅이는 덕순이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주모의 마음씨는 비단결 같소이다. 이런 여인을 오늘에서야 만나다니. 세상에 헛살지는 않았구려. 허나 이렇게 퍼주기만 하다간 어찌 되겠소? 장사란 게 이리 하다간 금방 거덜나는 법인데. 술이 사람 속을 채운다면 그만한 장사도 없지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은 드릴 수 있겠네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맛있게 드셨다면 나루 건너 사람들한테 소문 좀 내주세요. 거렁뱅이는 덕순이의 사발을 받아들고 빙긋 웃었습니다. 주모, 서방이 있어?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지낼 뿐이지요. 그렇다면 조만간 장인 장모께 인사드리러 오리다. 자, 그럼 이거 받으시오. 그는 덕순이의 손을 덥석 잡더니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어머, 대체 이게 얼마예요? 에이, 별거 아니오. 주모 술맛에 비하면 싼 값이지. 거렁뱅이는 멋쩍은 웃음을 남긴 채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덕순아, 그 거렁뱅이가 돈을 놓고 갔다니 참말 다행이구나. 겉은 거렁뱅이인데 어찌 그리도 큰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일까? 도대체 정체가 뭐란 말이냐? 설마 훔친 돈은 아니겠지? 그런 분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눈빛이 맑았고 말에도 거짓이 없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 분일 거예요. 어쨌거나 돈이 들어와서 다행이구나. 그리하여 덕순이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기쁘게 그날 장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이는 날마다 쉴 틈 없이 손님을 맞았지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근심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순이는 새로 빚은 막걸리를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허나 술을 입에 대자 어째 그 맛이 이상하였습니다. 지금껏 내온 구수하고 깊은 풍미는 온데간데 없고 쓰고 매운 내가 감돌았지요. 어머니, 이 막걸리 맛 좀 보셔요. 예전에도 이런 맛이 난 적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술을 한 모금 머금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맞다. 이 맛이다. 그때도 이런 맛이 났던 게야. 손님들이 술 맛이 이상하다고 발길을 끊었던 그날과 똑같다. 이를 어째야 하노?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 술은 모두 버릴 겁니다. 이 귀한 술을 몽땅 버린다고? 그건 너무 아깝지 않느냐? 맛이 이상한데 어찌 팔겠어요? 원인을 찾기 전까진 주막문도 닫을 거예요. 손님한테 거짓을 팔 순 없어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그래. 맛없는 술을 팔수야. 없는 일이야. 덕순이는 막걸리의 병고를 알리려 관하로 향했습니다. 헌데 포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들어오려는 덕순이를 막아서는 것이었죠. 막걸리에서 이상한 기운이 돌아 신고하려 왔습니다. 이보시오. 그깟 일로 사또를 보려 하오? 사또나리는 외출 중이니 다음에 오시지요. 그럼 간단히라도 접수를 해야지요. 우리가 그리 한가한 줄 아시오. 쓸데없이 회방 말고 썩 돌아가시오. 덜컥 문전박대를 당한 덕순이는 대문 아래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덕순이 주모 아니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주막에 왔던 거렁뱅이 사내였지요. 헌데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몰라볼 만큼 말쑥한 선비 차림이었습니다. 설마 그날 주막에 오신 거렁뱅이님? 에헤이, 거렁뱅이님이라니 섭섭하지요. 그때는 형편없는 차림을 했지만 오늘은 아니라오. 두 사람은 그늘 아래의 자리를 틀고 맛이 변한 막걸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술맛이 변하고 마신 이들마다 속을 알았다고 하셨어요. 덕순이는 관아 대문을 보다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헌데 관아에선 듣지도 않고 내쫓기고 말았죠. 걱정 말고 나한테 맡기시오. 나는 지금 고을의 식료 조작 사건을 쫓고 있어. 아마도 덕순이 주문의 술도 무관치 않을 듯하오. 덕순이는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았지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자 덕순이는 그제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찌 그리 단정하시나요? 그런 증상 꽤나 익숙하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이 마을 주막들에서 자주 벌어진 일이오. 어머나, 그게 정말인가요? 선비의 말에 덕순이는 눈이 이따시만큼 커지고 말았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미인 주모의 주막이 있어.
그 주막을 제외하곤 모두 겪은 일이지. 그러다가 망한 주막도 부지기수라오. 미인주모의 주막은 나루터 마을에서 가장 컸지요. 그 주막에는 심지어 사또나리도 자주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손님을 뺏기기 싫은 주막에서 악심을 품고 자주 쓰는 수법이요. 경쟁하는 주막의 술독에다가 약을 타는 것이지. 어쩌면 지금 이나루터 마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오. 허나 덕순이는 믿기 힘들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다니? 허투루 말하진 않소. 술독이며 장독대 근처하여간 주변에 누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는지 보시오. 알겠어요. 혹 무슨 일 있거든 도와주시겠습니까? 내 주모의 부탁을 마다할 리가 있겠소? 잠시 후 선비가 슬며시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게 마음이 없다는 말씀은 안 하셨소. 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주막 문을 닫으셨다기에 혹시 장인어른 댁에 인사 못 드릴까 걱정했지요.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덕순이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 잘 마무리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청원드리죠. 덕순이는 빨개진 얼굴을 감추려는 듯이 종종 걸음으로 부지런히 돌아갔답니다. 한편 미인주모는 몰려온 손님들 앞에서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덕순이네 막걸리 맛이 좋다는 소문에 단골들이 자꾸만 발길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장사를 마친 미인주모는 은밀히 고을사또와 술상을 마주하고 있었답니다. 사또, 요즘은 덕순이네 주막에 손님이 다 빠져나가니 속이 끓습니다요. 그깟 허름한 주막 하나에 우리 주모가 왜 이리 속을 태우시오? 내가 있지 않소? 그러니 제가 사또만 믿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 걱정 마시오. 전에 넣어두라. 한돌가루 아직 효과가 있는가? 예, 민물에 타기만 하면 막걸리 맛이 변하는지라. 좋소.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그대와 나는 도성에도 이름을 날릴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심술맞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역시 우리 사또뿐이옵니다. 이리 오셔요. 오늘 하루도 공무를 보시느라 지치신 몸을 풀어드려야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우리 주모를 좋아하는 거라니까. 히덕거리덕. 두 사람은 이내 훌렁훌렁 걷어던지고는 아주 찰떡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내 주막 안방에서 나는 뜨거운 소리가 마당까지 들릴 정도로 자지러졌지요. 한편 선비는 붙잡은 사내들을 신문 중이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짓을 벌였느냐? 저희는 그저 미인주모와 고을사또님 말씀만 따랐을 뿐이요. 고을사또라 입조심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사실이옵니다. 술맛을 망치라는 말도 사또께서 지시하였소. 저희는 그냥 술에 돌가루를 넣었을 뿐이요. 선비는 두 사내를 하옥시킨 뒤 곧바로 부하들을 소집하였지요. 그 길로 선비는 부하들과 함께 미인주모의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미인주모를 포박하라. 이 모든 사단의 장본인이니라. 부하들 사이에서 다급한 고함이 들렸습니다. 방을 열어라. 높으신 나리의 명인이라.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미인주모와 고을사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그대로 넋이 나간 얼굴로 얼어붙었지요. 두 사람은 허겁지겁 옷을 걸쳐 입고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밤에 이러시는 것이요? 너희들 미쳤느냐? 감히 본 사또를 포박하려 드는 게냐? 고을사또는 선비를 발견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대체 니놈은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냐? 그때 선비는 천천히 품 안을 뒤적이다가 무언가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그걸 본 사또의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지요. 암행어사 출도야. 이 몸은 조정에서 직접 파견된 어사니라.
사또 그대의 죄는 벌써 상소로 올라갔다. 선비, 아니 어사나리의 서술에 사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어사나리. 이게 무슨 조하냐? 이보시오. 나는 조정의 벼슬아치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라. 암행어사 앞에서 그 입으로 살 길을 막고 있구나. 그리하여 고을사또와 미인주모는 나란히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관하 앞은 백성들이 몰려들어 시끄러웠고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게 우리 사또였다고? 저 미인주모하고 한패였구먼. 어쩐지 동네 주막들을 못살게 굴더니. 선비는 관하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장부와 서고를 뒤졌습니다. 며칠간 묵혀둔 장부에서 사또가 명목상 수리하겠다던 다리 공사비를 착복한 기록, 지방 세곡을 빼돌린 문서, 그리고 뇌물 명부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능히 파직에 유배까지 갈 일이로다. 나리, 이 모든 걸 어찌하시렵니까? 상소문과 증거물을 바로 올리겠다. 조정의 뜻은 백성의 뜻이니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지. 그날 밤 어사는 한 장의 그림을 들고 덕순인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여인을 아시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선비가 내민 그림은 바로 미인주모의 얼굴이었지요. 선비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노인은 그림을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더니 손을 떨어뜨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혹이 여인을 아십니까? 알고 말고 이 애는 우리 조카 딸이다. 헌데 옛날에 이 아이는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흉계를 꾸몄지 뭐냐. 형님의 딸이었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거둬 길렀는데 어느 날부터 집안 장부를 들여다보고 재산 정리를 하겠다며 들들 복지 뭐냐. 형님 재산까지 슬쩍 자기 이름으로 옮기고는 우리더러 집을 비우라 하더군. 살림을 빼앗기고 쫓겨나듯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건만. 설마 했는데 또다시 나쁜 짓을 하고 있었구려. 두 분 다 염려 마십시오. 이젠 제가 알고 있으니 이 주막에 더는 손 못 대게 하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또, 미인주모에게 노란한 이유가 무엇이오? 허면 제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처음엔 술 한 잔 주며 위로를 해주더니 어찌나 다정하고 살갑던지. 매일 밤 찾아와 아양을 떨며 품에 안기는 통에 나도 모르게 정이 들었다오. 허나 사정을 봐줄 수는 없어. 백성을 외면한 죄 무겁소이다. 고을사또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관하에서 어사나리가 재판을 하였지요. 백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술에 독을 타게 하여 장사 방해한 죄, 여인과 놀아나며 관아 물목을 횡령한 죄, 죄목이 차고도 넘친다. 여봐라, 어서 두 죄인들을 감옥에 수감하라. 그리하여 고을사또는 하루아침에 파직을 당하였지요. 덕순인의 주막술에 약을 탄 미인주모는 고을사또보다도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고 노비가 된 미인주모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였지만 이미 늦은 후였지요. 어사는 일을 마친 뒤 덕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덕순이는 평상에 앉아 마당을 쓸던 손을 멈추고 그제야 말없이 서 있는 어사를 올려다보았지요. 어머, 그럼 선비님이 암행어사셨습니까? 덕순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몰라뵈어 죄송하옵니다. 그리 머리 숙일 것 없소. 그날 막걸리 한 사발에 내 마음까지 넘어갔다오. 덕순이, 나는 그대에게 첫눈에 반하였소이다. 그대만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니 이 주막에 어찌 아니오겠소. 그게 행복이지요. 크지 않고 조용한 것. 허나 나는 큰 행복을 원하오. 장인 장모는 어디 계시오? 어사님, 또 농을 하시네요. 어사와 덕순이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저는 덕순이와 혼인을 맺고 싶습니다. 허허, 사윗감이 따로 없구만. 덕순아, 너는 어떠냐? 어머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정식으로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을 나선 선비는 덕순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덕순이는 내 사람이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시오. 덕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수줍은 모습마저 어찌 이리 곱소? 몰라요. 제 마음에 이리도 불을 지르시다니.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날 덕순이는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섰고 어사는 단정한 신랑 차림으로 그 곁에 나섰습니다. 그때 강 너머에서 배 여러 척이 풍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배에는 예전에 덕순이네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셨던 뱃사공들이 타고 있었지요. 암행어사 나으리 만세요. 덕순이 주모 혼례의 강물도 흥에 겨웁니다요. 사공들은 배 위에서 혼례를 축하했고 강가에는 웃음과 박수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덕순이와 양부모는 나루터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감, 이 집과 살림을 다 덕순이에게 넘깁시다. 나도 그리 생각했소. 이걸 제가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래, 이건 다 네 것이란다. 그럼 이것들을 공공한 이웃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네 뜻대로 하여라. 어사나리와 혼인을 하였지만 덕순이는 한결같았지요. 덕순이는 늙은 양부모를 정성껏 모시며 나루터 사람들을 위해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사가 관물을 마치고 돌아오면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